그다음 법의 이 첨다운 법의 요건은 이제 법이 확실해야 된다. 법의 확실성입니다. 어, 모호하진 않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법의 확실성 그러면 모든 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뜻으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거하고는 약간 하이에크의 설명은 좀 다릅니다. 법의 확실성이라 하는 것은 판사가 기존에 일반 하나의 규칙으로서 되어 있는 법을 보고 확실하게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 확실하게 판단하려면 아주 디테일하게 이것이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서 시시콜콜하게 이거를 규정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은 이거는 아주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을 꼭 만들어내라 하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몽테뉴라고 하는 그 계몽시대 이전에 1533년생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입니까? 한 4, 500년도 더 됐죠. 5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그 작가인데 프랑스의 그 에세, 몽테뉴의 에세 유명한 이거를 쓴 작가인데 젊은 시절에 이제 판사로서 아, 어, 법복 그 귀족이다 하는 말도 있지만 전통적인 귀족은 아니지만 그 할아버지 돼서부터 이제 귀족이 된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젊은 시절에 판사로서의 그 직업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문필가로서 이제 에세이를 써가지고 유명해진 그 철학자, 문필가로서의 그 몽테뉴죠. 그때 당시에 그 에세이 보면은 1530년생이니까 젊었을 때라 해봐야 한 1550년, 지금부터 뭐 한 450년 전 얘기죠. 그때 이미 자기가 법관으로서 이렇게 그 일을 하면서 느꼈던 법에 대한 얘기를 에세이 한 챕터로 쓰고 있는데 에, 사람들이 흔히 법은 확실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다 기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터무니없는 얘기다 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원리가 뭐다 하는 것이 참 이 어떤 에세라고 하는 그 문학 작품 속에도 이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법원이 법의 정신,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반 규칙, 헌법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상위법이죠. 이런 거를 종합을 해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이것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 확실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그 참고로, 이 변호사라고 하는 그 직업은 뭡니까? 이제 사람들이 소송을 자꾸 이렇게 많이 해줘야만 일거리가 많아지는 그런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 법조인 중에서 특히 그 변호사는 이 법 분야가 확실성이 떨어진다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나치게 이거 확실치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나치게 강조할 가능성이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이죠. 뭐 그거는 직업적인 하나의 그런 직업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그것이 직업 윤리가 없는 변호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일부 그럴 수 있는 그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법의 확실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디테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정의의 원칙, 정의의 의식, sense of justice,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이것이 표출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개 법 조문에 살짝살짝 암시가 되어 있지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 열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열거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이거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것이 법의 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법이라는 건 아주 두꺼운 법전으로 완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거는 이 법치 정신하고는 별로 그렇게 맞지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은 법의 보편성입니다. 또는 법의 평등성.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법이 적용이 돼야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을 에게 어떤 덕을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라든지 하면은 이게 법의 보편성에 위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보편성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여러 가지 어떤 그룹을 예컨대 뭐 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그룹을 위한 그런 공식적인 특성만을 언급을 하면서 법을 만들었다 하면은 그건 괜찮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건은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지난번에도 그런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인그룹 그 내부 사람과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외부 사람 아웃그룹이 공이 이 규정은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납득이 될 수 있어야만 이것이 법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어떤 그룹을 위한 법을 정할 때는 이것이 하나의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납득이 안 된 채로 뭔가 힘의 논리로 밀어붙인 법이라든지 어쩌면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그 특별법들, 무슨 특별법,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특별법,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온갖 사람들의 특권, 이것이 언제까지다라고 하는 것도 없는 뭐 이런 그 특별법들은 어쩌면은 이 법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이 법치 원리, 법의 지배라고 하는 원리의 정면으로 저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하이에크 책을 뭐 조금 요 부분을 봤더니 저는 법 쪽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당연히 뭐 저 사법 쪽에 종사하시는 법 쪽의 그 전문가들이야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법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 같은 우리 같은 일반인이 봐도 어긋나는 것 같은 그런 그 법이 많으냐 이게 참 그 불가사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이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로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근데 하이에크가 봤을 때 법은 또 간혹 정의로워야 되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제 사람이 만능이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보편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 법을 만든 사람도 적용이 되고 나중에 나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 보편성. 그렇게 봤을 때 그 해악이 정의롭지 않은 법이 좀 섞여 있다 하더라도 그 해악이 위험할 가능성이 상당히 최소화가 될 것이다. 조심하겠죠. 만들 때도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법이다 하면은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나의 후세, 나의 자녀들 모두한테 이것이 적용이 될 그 법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법의 보편성, 평등성 이것이 개인 자유를 위한 보장을 위한 그 안전장치의 이제 또 한 가지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늘 말씀드렸던 권력 분립의 원칙 이걸 다시 한번 좀 보자면은 법을 만드는 것과 그거를 법을 갖다가 시행을 하는 행정, 만드는 입법 그 다음에 그것이 잘 됐는가 하는 걸 판단을 해가지고 판단에 의해서 어떤 경우는 강제력이 사용이 돼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하는 사법 이런 부분이 독립적이고 서로 분립이 돼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부가 입법에서 만들어놓은 법을 갖다가 해서 행정부가 자기의 재량을 가지고서 법을 시행을 하는 그 부분은 개인의 사적 공간 외의 영역입니다. 개인의 사적 공간 내에까지 행정부가 치고 들어와서 사람의 자유를 해친다라든지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부의 영역은 사적 공간 이외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의 기능을 수행을 한다라든지 또는 행정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재량권 이런 거를 이제 시행을 하는 것이지 이 사적 영역
내부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것이 허용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적 영역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만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자유사회의 그 인디비주얼 하나 개체라고 보면은 개인도 있지만은 법인도 있죠. 기업체, 크고 작은 기업체. 이런 크고 작은 기업체가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그 기업체만의 사적인 영역이 있어요. 기업의 원리. 이런 부분을 정부가 사사건건 간섭을 한다라든지 하면은 이거는 행정력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점점 그런 시도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이 이제 한국 사회인데,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듣게 되는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라고 하면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시행법, 이런 것들은 전부 기업의 자유를 갖다가 개인을 보자면 사적 영역을 자꾸 침범을 하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과연 이 한국 기업이 이 글로벌한 그런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옛날과 같은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는 그야말로 연목고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도저히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 기업체의 자유가 손상이 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은 국가 경쟁력 전체가, 국가의 성장 전체가 계속해서 추락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당연한 이치인데, 이것이 이제 이 법의 지배라고 하는 원리하고 이렇게 직결된다 한 걸 아무도 생각을 이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행정부의 영역은 사적 공간 이외의 영역이다 라고 하는 이 하이에크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하, 그래서 우리가 이 법치 개념이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의 재량권이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행정부도 재량권이 필요하죠. 재량권은 어디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적 공간 외 바깥의 영역에서 이제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기업체의 자율 경영을 건드리지 않는 바깥 영역, 그 다음에 개인의 그 사적 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바깥 영역, 이게 엄청나게 또 많아요. 그 바깥 영역이 그럼 뭐 할 게 없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외교, 국방, 이 도로, 국토, 안전, 뭐 의료, 뭐 보건, 이런 모든 것이 사적 영역 바깥에서의 이제 행정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거를 잘해라 하는 거예요. 괜히 기업체 들어가가지고 무슨 위원회 만들어서 기업의 이사회 위에 군림하는 이 무슨 시민단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기업체의 월급을 받아가면서 마치 그 위에 군림하는 왕처럼 경영 의사결정을 훈계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기업체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기업체가 살아남지를 못하면 한국이 3만 불에서 2만 불, 15,000불 이렇게 꺾이는 것은 그렇게 먼 장래가 아닌 것이죠.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런 그 행정부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영역이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재량권을 행사하게 된다. 왜 재량권이 필요하냐면 이제 너무나 구체적인 일들을 정할 수가 없어요. 다 이게 규정으로 다 일일이 만들 수가 없어요. 법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법의 정신이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이 디테일로 다 이렇게 명문화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재량권도 구체적인 것은 마치 그 기업체에서 보면은 임원이 있고 그 밑에 부장, 과장 뭐 이런 그 관리자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의 그 기본적인 그 역할 몇 가지 이렇게 큰 정해져 있는 역할 내에서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재량이죠. 영어로 이제 discretion이라고 하는 부분. 이것이 행정부의 재량권인데, 다만 이 행정부의 재량권은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독립된 법원의 심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재량권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재량권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째는 행정부가 그
그 당국이 그 일을 할 권한이 주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심사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행위가 법의 요건에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침해를 받은 어떤 개인이 제소를 했을 때는 독립된 법원이 이것을 이제 판단을 해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행정부는 그런 그 한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국방, 도로 유지, 위생, 뭐 거리 치안, 경찰이죠. 이런 그 시민을 위해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이제 하게 되는데, 영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런 넓은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 전문 그 담당을 맡은 관료의 특성은 뭐냐면은 자기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부각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고 싶은 생각도 들고, 너무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사적 영역을 침범할 가능성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어떤 원칙이 적용이 되느냐 하면은, 이 공권력 그 행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 그 다음에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권력 행사가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일반인들이 늘 가지고 있는 그 예측, 이거를 갑자기 깨뜨리는 이상한 행동이 들어왔다 하면은 이거는 재량권 밖의 행동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내가 늘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뢰, 이거를 갑자기 행정부의 어떤 요번에 새로 자의적인 행동이 발생해가지고 이런 신뢰가 깨졌다. 그동안에 수년에 걸쳐서 축적되어 왔던 어떤 그 신뢰, 이것이 깨졌다.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이, 이 자율권, 재량권이 어디까지가 재량이냐 하는 그거를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준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시간도 이제 우리가 진짜 법치의 원리를 구성하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성하는 법의 요건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